그동안 올린 일병 시절 이야기를 주제별 합본으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일병 시절 51번째 이야기. 사단 휴양소. 1. 사단 휴양소 가는 길. 휴양소는 말 그대로 쉬는 장소를 말합니다. 우리 제2사단 휴양소는 예학 각 중대 단위 부대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2박 3일간 푹 쉬면서 그동안 훈련으로 지친 몸을 휴식하다 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나는 고참들로부터 사단 휴양소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일상의 업무에서 벗어나 마음껏 놀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사단 휴양소가 우리 같은 쫄병들에게는 천국과 같은 곳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점호도 없고 전달도 없고, 교육과 훈련은 물론 사역도 없는 그야말로 군대 생활 중에서 민간인 생활을 맛볼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군대 짬밥일지라도 잡곡이 덜 섞인 깨끗한 쌀밥에 몇 끼니 계란도 한 개씩 나오고 사과에 우유까지 간식으로 나오며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이틀 동안 매일 밤 영화를 상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같은 쫄병들은 침만 삼킬 뿐이었습니다. 그 천국 같은 곳을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 중대는 행정적 문제로 이미 휴양소를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어 1981년도에는 휴양소를 입소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격오지 파견을 나가 있는 동안 우리 중대 입소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순서가 지나친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 조금 있으면 국군이 날 행사 연습이 시작되고 행사가 끝나면 그동안 밀린 훈련 등으로 휴양소 입소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원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일정상 그렇다면 다른 중대와 바꿔서라도 가도록 해야지. 가지도 않은 휴양소를 간 것으로 장부에 올려놓고 그래서 가지 못한다니 억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물 건너간 줄 알았던 휴양소에 우리 중대가 입소하게 되리라는 반가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우리가 고생하며 6본 교육사열을 잘 통과한 덕분입니다. 행군이 끝난 뒤 대대장의 정신교육 시간에 휴양소 언급이 있었는데 아마 사단에 보고하여 예정이 없던 우리 중대의 휴양소 입소를 허락받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들의 사단 휴양소 입소일은 1981년 6월 29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우리는 29일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어렸을 때 명절을 기다리던 것처럼, 학창시절 방학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어린아이들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29일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산악훈련장에서 복귀한 이후 우리는 27일 토요일에 도로 작업을 한 차례 하고 28일에는 교회를 다녀와서 휴양소에 입소할 준비를 했습니다. 겨울에는 동정복을 입고 간다는데 지금은 하절기라 일반 전투복을 깨끗이 다려 입고 군화도 휴가라도 가는 것처럼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그리고 세면백에 속옷과 세면도구들만 챙기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재수 없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했던가요? 휴양소로 출발하기 전날인 28일 일석점호 시간에 주번사관으로부터 내일 휴양소에 입소하지 못한다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6월 30일자로 전역하는 사단 내 ROTC 장교들이 각 연대에서 와서 29일 하루를 사단 휴양소에서 묵고 30일 사단장 신고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수용 능력이 한 개 중대밖에 안 되는 휴양소인지라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한 발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29일에 사단장의 포상식이 우리 대대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산악훈련장에서 수색정찰을 하던 구중대에서 북한제 배터리를 습득하여 상부에 보고했는데 그것이 3군단장 표창을 받게 되어 사단장이 대리로 시상을 하러 온다는 것입니다. 북한제 배터리는 간첩들이 가져왔을 수도 있고 또는 삐라살포용 기구에 실려있던 것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고참들 말로는 이런 일이 종종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발견한 배터리는 대동강이라는 제품 명문이 있어서 북한 제품이 확실하고 최근에 제조된 것으로 확인되어 군단장 포상까지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군단장 포상을 사단장이 대리 시상하러
직접 우리 대대까지 오기 때문에 전 대대원이 참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우리 중대 휴양소 입소는 없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단 말인가. 우리는 참으로 황당했고 속상했고 기운이 쏙 빠졌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계획이 없었으면 아예 생각도 안 했을 것을 준비까지 다 마쳤는데 출발하기 하루 전에 취소라니. 마치 내 손에 들고 있던 소중한 것을 빼앗긴 것 같이 아깝고 속상하기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어디에 하소연할 수도 없어 그저 속상한 마음으로 하룻밤을 뒤척이며 지냈습니다. 나의 일병 시절 52번째 이야기. 사단휴양소. 2. 사단휴양소 입소. 1981년 6월 29일. 휴양소 입소가 무산된 채 힘이 빠진 우리들은 별 의욕도 없이 대대 연병장에 모여 시상식 연습을 했습니다.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묘했습니다. 처음부터 못 간다고 생각했으면 괜찮을 텐데 가기로 했다가 취소되니 마치 손에 있던 것을 빼앗긴 것 같고 우리가 엄청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에 의욕도 사기도 떨어진 채 축 늘어져 버렸습니다. 나뿐 아니라 우리 중대원 모두가 그랬습니다. 며칠 전 육본 교육사열을 완수하고 사기가 충천하여 하늘을 찌를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제 배터리를 습득한 구중대원에 대한 시상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전 대대원들이 모여 서너 번 연습을 하고는 오전 10시부터 시상식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단장 김국경 소장은 화끈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자 차양을 반원형으로 둥글게 말아 쓴 사단장은 단상에 올라가서 군단장의 표창장을 대독하고는 몇 마디 격려사를 한 다음 특유의 이상! 소리와 함께 10여 분 만에 시상식을 마쳤습니다. 배터리를 주운 구중대 병사 2사람과 그들의 소대 선임하사가 일주일간의 포상휴가를 간다는 소식을 들으며 그들의 행운이 우리의 불행인 것 같아 더욱 속상했습니다. 29일은 그럭저럭 별다른 업무 없이 휴식하며 보냈습니다. 우리는 행정적으로 휴양소에 입소한 상태라서 다른 과업이 없이 오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일석점호 시간, 또다시 주번사관에 전달이 있었습니다. 우리 중대는 내일 휴양소에 입소한다. 전역하는 ROTC 장교들이 내일 9시까지 퇴소하면 곧바로 우리가 입소하게 된다. 다만 휴양소 일정상 우리는 1박 2일로 모레 돌아오게 된다. 이상. 참으로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반쪽짜리 휴양소 입소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래도 안 가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사단휴양소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1981년 6월 30일 화요일.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사단휴양소에 입소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집합하여 08시 출발했습니다. 작은 세면백에 세면도구만을 넣어들고 간편한 복장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군에 와서 교회 갈 때 빼고는 총없이 간편 복장으로 길을 나서기는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11초소를 넘어 대월리를 지나 사단사령부 쪽 길로 가다가 사단항공대 울타리 앞에서 우측으로 방향을 틀어 항공대 울타리 철조망을 따라 난 길로 계속 갔습니다. 그동안에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생소한 길이었습니다. 항공대를 벗어나서도 한참을 더 양구읍 쪽으로 가다가 좌측으로 꺾어 들어간 곳에 사단휴양소가 있었습니다. 자대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노도 휴양소. 회색벽의 2층 건물이 언덕 위에 높이 위치하고 그 앞으로는 정원이 있는 마당이 있었습니다. 마당의 왼편으로 실내 운동을 할 수 있는 강당이 있고 그 옆으로 운동장이 있었습니다. 정원에는 꽤 큰 분수대를 중심으로 잔디가 곱게 깔려 있고 그 사이로 자갈길을 만들어 산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분수대에서 물은 솟아오르지 않고 있었지만 잔디밭에는 고운 꽃들이 피어 있었고 정원석과 통나무 등으로 조경이 그런대로 잘 되어 있었습니다. 한쪽에 벤치가 있었는데 그 위에 포도나무를 올려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휴양소 건물 앞에서 대충 소대별로 정렬한 뒤 인원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대행정병과 일부 분대장이 들어가서 방을 배정받고 보급품을 수령하는 동안 대기했습니다. 군대라는 곳이 어디 가나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휴양소도 예외는 아니라서 우리는 1시간이 넘게 밖에서 기다린 다음 겨우 숙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화기소대는 2층 뒤편 좌측 끝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역시 군대식 네모반처럼 가운데 통로를 두고 양쪽으로 침상이 있는 방은 한쪽에 10명씩 20인용이라 우리 소대가 모두 기거하기엔 좀 작았습니다. 그래도 몇 사람이 떨어져 타 소대로 가는 것이 좋지 않아서 비좁더라도 한 네모반을 쓰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휴양소에서 지급하는 추리닝으로 갈아입고 말 그대로의 휴양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교육도 없고 통제도 없고 전달도 없는 군대 속의 별천지였습니다. 고참들도 휴양소 분위기 때문인지 우리들을 터치하지 않고 각자 나름대로의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 나는 밖으로 나가 정원을 돌아보았습니다. 제법 잘 가꿔진 정원에 여름의 푸른 빛이 가득했습니다. 마침 선임하사가 카메라를 들고 와서 사진도 몇 장 찍었습니다. 도서실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도서실에는 소설책 몇 가지만 읽을만 할 뿐 나머지는 정원, 새마을 등 잡지류만 수백 권 꽂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마음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 군대에서 이런 날도 있구나. 나의 일병 시절 53번째 이야기. 사단 휴양소 3. 악몽의 밤. 1981년 6월 30일 화요일.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그래도 말로만 들었던 휴양소에 와서 그야말로 무자비한 휴식을 한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다른 통제 없이 오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항상 정신없이 돌아가는 쫄병에게 있어 무제한으로 휴식을 한다는 것이 왠지 더 어색하고 불안하게 했습니다. 막상 휴식을 하려니 지루하기도 하고 또 매일 하던 점호 준비며 청소 등을 하지 않으려니 갑자기 공허해지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나도 모르게 쫄병 생활이 내 삶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PX를 다녀온 전우들이 그곳에서 커피 파는 아가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민간인 아가씨가 커피를 파는데 얼굴도 무척 예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가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커피를 사서 마실 돈도 없었고 두 번째는 아무리 예쁜 아가씨가 있어도 그림의 떡이 없기 때문에 괜히 마음만 심란하게 할 뿐이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저 책만 뒤적이다 오랜만에 낮잠을 잤습니다. 밤에는 창밖에 여자라는 영화를 보고 돌아와 오랜만에 점호와 내무이병 걱정 없이 온 밤을 푹 잘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잤을까? 쫄병의 본능에 기상! 소리를 듣고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면서 얼핏 본 네모반에 걸린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기상을 시킨 사람은 이총사수 정아무개 병장이었습니다. 어디서 술을 마셨는지 만취한 채 우리를 집합시킨 것이었습니다. 이 새끼들 군번 순으로 서. 눈빛이 술기운으로 인해 빨갛게 충혈된 채 그는 독한 인상을 하고는 거친 말투로 자기 밑으로 모든 후임들을 침상 위에 집합시켰습니다. 상병 중고참이 된 이아무개 상병과 김아무개 상병까지 모두 집합당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우리를 집합시킨 정병장은 기염을 토하며 집합의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즉 정병장이 중대 내 자기 동기와 일부 병장들과 휴양소 담을 넘어 민간인 가게에 가서 술을 마셨는데 그 자리에서 1소대의 변아무개 병장과 2소대 이아무개 병장 등이 한결같이 화기소대가 가장 군기가 빠졌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소리를 들은 것이 분하고 화가 나서 그 빠진 군기를 다시 세우려고 우리를 집합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김아무개 상병부터 시작하여 한 명씩 통로로 불러내려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군대 생활을 20개월 이상 한 김상병과 이상병도
정병장의 서슬에 꼼짝 못하고 맞았습니다. 주먹과 발길로 몇 대씩 맞고 침상위로 올라가고 다음 사람이 내려와서 또 맞기를 계속했습니다. 모두들 잘 맞았는데 내 부사수인 최아무개 일병 차례가 되어 내려가서 복부를 주먹으로 한 대 맞더니 그대로 앞으로 푹 쓰러졌습니다. 사람이 맞고 앞으로 쓰러진다는 것은 예사로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정병장도 순간 안색이 변했지만 그래도 일어나라고 소리칠 뿐 상태를 살펴볼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들 역시 그를 부축해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정병장의 서슬로 봐서 우리가 부축한다고 움직였다가는 얼마나 더 혹독한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일병은 잠시 뒤 일어났지만 계속 중심을 못 잡고 휘청거리더니 급기야는 속이 안 좋다면서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제야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정병장은 사수인 이상병에게 뒤따라 가보도록 했습니다. 최일병의 일이 발생했어도 정병장의 푸닥거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주먹의 강도는 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나를 비롯한 쫄병들은 최일병 덕으로 그나마 약하게 맞을 수 있었습니다. 한 차례 푸닥거리가 끝난 다음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잠을 잤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에 최일병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상황이 어떤지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음날에 보니까 다행히 다른 후유증은 없더군요. 그렇게 나의 휴양소에서의 첫 번째 밤은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7월 1일 수요일 1박 2일 휴양소 일정을 마치고 퇴소하는 날. 어제 맑고 화창했던 날씨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어젯밤 한 차례 푸닥거리를 치르고 악몽의 밤을 지낸 우리들 마음도 날씨만큼이나 우중충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곧바로 퇴소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퇴소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제 이곳에서 배급받은 보급품을 챙겨 반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곳도 군대인지라 어김없이 보급품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급품을 반납하기 전에 어제 받은 목록과 비교하니 모포 3매와 수저 10몇 개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당구장의 큐대 끝이 조금 부러졌다고 했습니다.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어제 인수하여 내무반에서 사용한 모포와 각자 개인에게 지급한 수저가 한두 개도 아니고 10개가 넘게 없어졌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혹 수저는 어느 소대에서 슬쩍 빼돌렸는지 몰라도 모든 중대원들을 수색하기 전에는 밝혀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모포는 누군가 가지고 있는 쇠톱날을 갈아 만들어 가지고 있던 만능키로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다른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 훔쳐서 채웠습니다. 그러나 수저는 훔쳐다 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냥 반납하러 들어갔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복장을 갖추고 보슬비 내리는 마당에 집결하고 있는데 보급품을 반납하러 들어간 사람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저와 당구 큐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1시간이 넘게 기다린 뒤에야 겨우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당구 큐는 우리가 부러뜨리지 않은 것으로 하고 수저 값만 2,000원 물어주는 것으로 해결했다고 하더군요. 그토록 좋다고 소문이 자자했던 사단 휴양소. 그러나 나의 휴양소 첫 경험은 그리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그런 우리의 기분을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 촉촉이 내리는 보슬비에 온몸은 다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나의 일병 시절 58번째 이야기. 연대장 이취임식. 1981년 7월 9일 목요일. 그동안 제32연대를 지휘했던 연대장 김상설 대령이 6본 군수과장으로 가고 신임 연대장으로 이태우 대령이 부임하는 연대장 이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비록 8개월여 짧은 군생활이었지만 벌써 이 같은 연대장 이취임식을 두 번째로 맡게 되었습니다. 훈련소에서 제30교육연대 연대장 이취임식을 했고 이번에 자대에서 제32연대 연대장 이취임식을 맡게 된 것입니다. 수천 명의 부하 장병을 지휘하는 연대장이기 때문에 그 위상만큼 이취임식도 거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이취임식을 위해 전 연대 병력은
7월 8일 오후와 7월 9일 오전 등 두 번에 걸쳐 통합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첫 번째 연습은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중대 ATT를 마치고 복귀하자마자 1소대가 경비소대 임무를 인계받았고 우리 총일분대도 1소대에 지원 배속되었기 때문에 외곽초소 근무로 연습에서 빠진 것입니다. 그 대신 11초소에서 오후 동안 말뚝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경비소대란 대대의 외곽초소 경계 근무를 전담하는 소대를 말합니다. 그동안 대대의 외곽초소인 대대 물탱크와 90, 11초소 등 4개의 외곽초소 경계 근무를 9에서 12중대가 각각 1개 초소씩 분담하여 근무해왔습니다. 그런데 유격 산악훈련을 마치고 복귀한 뒤부터 각 중대별로 돌아가면서 1개의 소대를 경비소대로 정해 일주일씩 경계 근무만 시키고 교육에서 열애시키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경비소대 이외의 소대는 자체 불침번 근무만 하므로 야간 근무 인원을 최소로 줄이고 그 대신 경비소대는 격오지 파견부대처럼 경계 근무만 하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우리 중대 1소대는 중대 ATT를 마치고 돌아온 8일 오후부터 경비소대 임무를 10중대로부터 인수받았고 내가 속한 총일분대도 그곳에 배속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국군이 날 행사 연습이 시작되면서 유명무실해졌고 그 뒤 행사를 마치고 복귀해서는 예전처럼 각 중대별 외곽초소 근무를 했습니다. 1981년 7월 9일 08시에 평소 교육 집합을 하듯 집합하여 이취임식 연습과 본행사를 위해 행사장인 이대대 연병장으로 출발했습니다. 현재 장비를 모두 지참하라는 명령에 따라 기관총과 삼각대, 예비총열 주머니까지 모두 들고 가야 했습니다. 시기 거행될 이대대 연병장에는 우리 연대의 모든 화기가 집결되어 있었습니다. 개인화기인 M16 소총에서부터 시작하여 소총소대 보유 장비인 M203 유탄 발사기, 3.5인치 로켓포, 66mm 로우, 양각대 M60 기관총과 화기소대 보유 장비인 삼각대 M60 기관총, 60mm 박격포, 그리고 각 대대 중화기 중대의 90mm 무반동총과 81mm 박격포, 연대 지원중대의 106mm 무반동총과 운반 차량, 4.2인치 박격포와 운반 차량 등이 질서정연하게 도열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각각의 화기마다 색색의 수기까지 꽂혀 있어서 더욱 장관이었습니다. 이 취임식 연습의 중점은 받들어총 경례시 구령소리와 차력과 열중시어 시의 부동자세 유지였습니다. 본래 우리 부대 경례구호는 일당백의 준말인 당백이었는데 지난 5월부터 단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사단별로 특색 있는 경례구호를 사용했는데 6번에서 단결로 통일시킨 것입니다. 몇 번이나 목청이 터져라 반복해서 경례구호를 외치고 차력과 열중시어를 기계처럼 맞추는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말뚝 근무를 하고 밤에도 4시간이나 초소 근무를 하느라 잠을 못 잔 나로서는 모든 것이 귀찮고 빨리 끝나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점심 식사는 각기 자기 대대로 돌아가 실시하고 다시 집합하여 오후 2시부터 정식으로 이취임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취임식은 사단장께 받들어 총, 사단장 훈시, 이임연대장 이임사, 신임연대장 취임사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연대장 이취임식은 32라는 숫자에 큰 의미가 있는 행사였습니다. 즉, 우리 32연대가 창설 32년 만에 32대 연대장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장 역시 이 32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면서 간단히 훈시를 끝냈습니다. 모자 차양을 반달처럼 둥글게 구부려 쓴 사단장 김국경 소장은 특유의 이상! 이라는 마지막 멘트를 끝으로 짧은 훈시를 마쳤습니다. 바늘로 찔러도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야박해 보이는 김상설 이임연대장과는 달리 새로 부임하는 연대장 이태우 대령은 텁텁한 무골 스타일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연대를 최강의 연대로 만들겠다는 통상적인 취임사로 모든 이취임 행사를 마쳤습니다. 아무튼 30이라는 숫자가 3번이나 연속되는 이번 이취임식을 통해 부임하는 신임연대장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일병 시절 59번째 이야기. 보급품 전쟁.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이라면 우리와 총칼을 겨누고 있는 북괴이고, 만약 전쟁을 하게 된다면 북괴군과 싸워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닌 것이, 대한민국 군인에게 또 다른 적은 바로 옆에 있는 내 동료 전우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은 바로 이 곁에 있는 적들과 치열한 전쟁을 벌여야 했으니 그 대표적인 것이 보급품 전쟁입니다. 군대에는 어디 가나 보초가 있습니다. 처음 자대에 전입 왔을 때 소대 난로에 붙어있는 불 있는 곳에 눈뜬 보초라는 표어를 보고 속으로 웃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것이 전혀 웃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는 어느 곳이든 반드시 보초를 세웁니다. 훈련을 나가거나 행군을 할 때 잠시라도 휴식하려면 보초병을 세우지요. 물론 불순한 적의 공격이나 침입에 대비하여 초병을 세우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보급품의 손망실을 막으려는데 그 첫 번째 목적이 있었습니다. 국가의 안위나 부대의 안전을 위해 보초를 세우고 경계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으나, 밝은 대낮에도 내무반 감시를 세우거나 세탁물 건조장에 세탁 감시요원을 두는 것 등등은 오직 보급품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이기에 보급품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은 보급품 지키기에 거의 필사적이었습니다. 아니, 지키는 것을 넘어서 보급품을 여유 있게 확보하기 위해 훔쳐다가 은밀한 곳에 감춰두는 것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대 내무반 침상 아래 깊숙한 곳에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식판이며 수저 등이 수십 개씩 쌓여 있었고, 때로는 군화나 의복 등 개인 피복류도 감춰두곤 했습니다. 보급품 전쟁의 승패는 얼마나 확실한 감시병을 세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무반 감시는 대체로 말년 고참이 교육 열애를 위해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빼치카가 있는 내무반에서는 빼당을 하거나 난로를 피운 내무반에서 화재 감시를 겸하기도 하지요. 내무반 감시는 1.5시의 연례 인원으로 정식 보고될 정도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주로 1.5나 수요일 전투 체력의 날, 태권도 또는 완전군장 구보 때에 내무반에 있는 식기 등 비품의 도난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들이 도둑을 지키기보다는 직접 도둑이 되어 다른 내무반의 것을 훔쳐오는 것도 중요한 임무 중 하나였습니다. 세탁물 감시 역시 최고참이나 환자 등이 교육을 열애하고 그 임무를 맡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등 휴일에는 절대 고참이 세탁물 감시를 하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졸병들이 그 임무를 이어받지요. 고참들이 마음 편하게 휴일을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감시병이 최고참이다 보니 그들이 감시하다가 졸려서 잠을 자거나 또는 다른 일로 한눈 파는 사이에 보급품이 없어져도 졸병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대 세탁물 건조장은 막사 뒤편 야산 중턱에 대대창고 옆으로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각 소대별로 세탁물을 넣을 수 있는 줄이 정해져 있었지요. 1981년 7월 11일 토요일 저녁 때 전입 온 지 얼마 안 되는 후임병 한 명이 세탁물을 걷어오더니 울상이 되어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말도 못하고 허둥대는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 전투복 바지가 없어졌어요. 아니, 어디서 잃어버렸어? 그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훈련소에서 지급받은 새 전투복 바지를 아침에 세탁하여 분명히 중대 건조장에 널었는데 오후에 거들어 가보니 자기 바지가 없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까지 몇 번이나 올라가서 찾았는데 결국 찾지 못하고 맨 마지막에 바지가 하나 남아서 가져왔는데 이것은 자기 바지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들어보이는 바지는 색도 바래고 엉덩이와 무릎 부분이 낡아서 한눈에 보기에도 고참들이 입었던 것이었습니다. 세탁 감시가 소홀한 틈에 다른 사람이 그의 새 바지를 걷어가고 대신 다른 사람의 헌 바지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할 수 없어. 그냥 이것 입도록 해라. 군대는 다 그런 것이다. 거의 울상이 된 그 졸병을 달래면서 나는 그보다도 그날 세탁 감시를 했던 고참이 눈치라도 챌까봐 그것이 더 걱정이 되어 전전긍긍하며 고참의 눈치를 살펴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헝겊이라도 남아있으면 다행이었습니다. 어떤 못된 고참들은 빨래도 안 하고 건조장에 가서 세탁물 중 적당한 것을 걷어다 입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헌옷을 뭉쳐서 화장실 등에 버리는 것이지요. 지난번 화장실 분유를 퍼낼 때 의외로 전투복과 속옷 등이 많이 나왔던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새 옷을 잃어버린 졸병은 엄청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먼저 자신의 새 옷이 없어졌다는 것이고 그나마 없어진 새 옷을 대체할 헌옷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보급품 지급 수량이 부족해지면 보급경제 실천이 날이나 전투검열이 있는 날에 보급품 검사에서 지적되어 보급품 망실이라는 제목으로 혹독한 얼차려에 개인적으로 변상해야 할 경우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기회를 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당한 그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절대 훔친다고 하지 않습니다. 점잖게 위치이동이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많은 위치이동이 있는데도 검열에서 보급품 망실로 기합받거나 개인 변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백